수조 원을 들인 밀라노 올림픽. 경기장은 텅 비어버렸고 무장 경찰들이 소총을 든 채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 전략 대신 오동막을 전략을 짜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숙소가 털리고 선수촌 식당 밥을 먹은 선수들이 줄줄이 응급실로 실려가는 아수라장이 된 밀라노 올림픽. 급기야 IOC가 이탈리아의 운영권을 뺏어 한국에 넘기겠다는 최후 통첩까지 날린 상황. 밀라노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가디언즈에서 30년 넘게 스포츠와 국제 정세를 분석해온 칼럼니스트 토마스 밀러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곳은 여러분이 알던 그 낭만의 도시 밀라노가 아닙니다. 거리를 가득 채워야 할 향긋한 에스프레소. 향기 대신 코를 찌르는 썩은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기습 파업으로 인해 두오모 성당 앞 광장에는 사람 키만 한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고 쥐떼가 대낮부터 관광객들의 발 사이를 활보하고 있으니까요. 화려한 명품 거리 몬테 나폴레온에는 마치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쇼윈도 안의 마네킹들은 여전히 비싼 옷을 입고 웃고 있지만 정작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소매치기와 무장 강도단이 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동료인 프랑스 기자는 어제 대낮에 취재 장비를 통째로 뺏겼습니다. 경찰에게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인력이 부족하니 접수하고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죠. 치안이 무너진 도시에서 올림픽이라니, 이건 코미디를 넘어선 재앙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안전을 장담했지만 현실은 무장한 경찰들이 소총을 들고 거리를 누비는 준전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방탄조끼를 챙겨 입고 거리를 나선 제 눈에 아주 기이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좀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홀린 듯 한쪽 방향으로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행색은 다양합니다. 배낭을 맨 관광객 목에 출입증을 건 IOC 위원들, 그리고 각국 트레이닝복을 입은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무언가에 쫓기듯 절박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그 인파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밀라노 시내에서 가장 비싸고 폐쇄적이기로 유명한 귀족 저택 빌라 네키 캄필리오였습니다. 평소라면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그 높은 담장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태극기였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문화유산인 저택 대문에 선명하게 박힌 팀 코리아라는 글자, 그리고 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오플런 행렬은 봤어도 밥을 먹기 위해 이렇게 긴 줄을 서는 건 제 기자 인생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줄을 선 사람들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아닌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이 들려 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독일 육상 대표팀 코치가 저를 보더니 다급하게 말을 겁니다. 이봐요. 기자 양반, 여기 줄 끝이 어디요? 나 지금 선수들 먹일 밥 구해야 하는데. 늦으면 국물도 없다고 하던데. 초조해하는 그의 눈빛은 금메달을 따러 온 사람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서 보급품을 구하러 온 피난민의 눈빛과 똑같습니다. 도대체 세계 7대 경제 대국이라는 이탈리아가 주최하는 올림픽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 차린 밥상에 전 세계가 줄을 서고 있는 걸까요? 그 처참하고도 기막힌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계를 조금 전으로 돌려 선수촌 내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도대체 저 수많은 인파가 왜 좀비처럼 한국이 차린 밥상으로 몰려가는 것일까요? 그 기막힌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계를 딱 24시간 전으로 돌려 선수들이 머무는 올림픽 선수촌 내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하게 지어진 신축 아파트 단지 같지만 그 내부는 그야말로 생존 서바이벌 현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제 저녁 이스라엘 봅슬레이 대표팀 숙소에서 터진 사건은 전 세계 스포츠계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후 훈련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숙소로 돌아온 이스라엘 선수들이 방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방 안이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뒤집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옷가지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으며 침대 매트리스까지 칼로 찢겨 손뭉치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건 단순히 현금이나 노트북 같은 귀중품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바로 선수들의 경기용 특수화였습니다. 봅슬레이는 100분의 1초를 다투는 종목이고 얼음 위를 박차고 나가는 스타트 동작이 승패의 절반 이상을 좌우합니다. 때문에 선수, 개개인의 발 모양과 주법에 맞춰 특수 제작된 그 신발은 그들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이 예선전인 상황에서 그 신발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누군가 고의로 노리고 훔쳐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울분을 토하며 항의하는 이스라엘 팀 코치에게 이탈리아 조직위원회 관계자가 건넨 말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고장나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유감입니다. 유감이라니요. 4년을 피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의 노력이 도둑맞았는데 주최 측이 고작한다는 말이 유감입니까? 세계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자랑한다던 밀라노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선수들은 지금 경기 전략을 짜는 대신 방문 앞에 짐가방으로 바리케이드를 쌓고 돌아가며 불침번을 서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입니까? 아니면 수용소입니까? 하지만 진짜 공포는 도둑이 아니라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선수촌 식당 위생 문제는 이미 개막 전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선수들을 다퉜습니다. 핀란드 여자 아이스하키 팀 주장이 식당에서 제공된 크림 파스타를 먹고 30분 만에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장염이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주로 선수촌 식당을 믿고 이용했던 북유럽 선수들이 줄줄이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부족해 복도에서 배를 움켜쥐고 구르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펜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기장에서 흘려야 할 땀 대신 병상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이탈리아 조직위는 부랴부랴 식자재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주방 조리대 위를 쥐가 활보하는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옷가지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으며 침대 매트리스까지 칼로 찢겨 손뭉치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건 단순히 현금이나 노트북 같은 귀중품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바로 선수들의 경기용 특수화였습니다. 봅슬레이는 100분의 1초를 다투는 종목이고 얼음 위를 박차고 나가는 스타트 동작이 승패의 절반 이상을 좌우합니다. 때문에 선수, 개개인의 발 모양과 주법에 맞춰 특수 제작된 그 신발은 그들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이 예선전인 상황에서 그 신발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누군가 고의로 노리고 훔쳐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울분을 토하며 항의하는 이스라엘 팀 코치에게 이탈리아 조직위원회 관계자가 건넨 말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고장나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유감입니다. 유감이라니요. 4년을 피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의 노력이 도둑맞았는데 주최 측이 고작한다는 말이 유감입니까? 세계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자랑한다던 밀라노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선수들은 지금 경기 전략을 짜는 대신 방문 앞에 짐가방으로 바리케이드를 쌓고 돌아가며 불침번을 서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입니까? 아니면 수용소입니까? 하지만 진짜 공포는 도둑이 아니라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선수촌 식당 위생 문제는 이미 개막 전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선수들을 다퉜습니다. 핀란드 여자 아이스하키 팀 주장이 식당에서 제공된 크림 파스타를 먹고 30분 만에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장염이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주로 선수촌 식당을 믿고 이용했던 북유럽 선수들이 줄줄이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부족해 복도에서 배를 움켜쥐고 구르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펜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기장에서 흘려야 할 땀 대신 병상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이탈리아 조직위는 부랴부랴 식자재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주방 조리대 위를 쥐가 활보하는 내부 고발 영상이 소셜 네트워크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선수들은 이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배는 고파 죽겠는데 밥은 못 먹고 잠은 자야 하는데 도둑이 들까봐 눈을 못 붙이는 상황. 선수들의 컨디션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옥 같은 아수라장 속에서 유독 여유롭고 혈색이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식중독 공포에 떨지도 않고 도둑 걱정에 밤을 지새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훈련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니폼에는 태극기가 달려있냐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금발의 미국 대표팀 선수들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미국 팀 숙소 근처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훈련을 나가는 선수들의 손에 들린 네모난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매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탈리아의 썩은 쓰레기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구수하고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였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 상자 뭡니까? 어디서 났어요? 그러자 미국 선수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자랑스럽게 대답하더군요. 이거요, 한국팀한테 얻어온 겁니다. 코리아 하우스에 가면 이거 공짜로 나눠줘요. 줄만 당기면 밥이 뜨끈해지는데 진짜 마법 같다니까요. 이거 없었으면 우리도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가 보여준 건 바로 한국군 전투식량 기술을 응용한 발열 도시락이었습니다. 불도 전기도 필요 없이 줄만 당기면 10분 만에 갓 지은 밥처럼 뜨거워지는 그 도시락 말입니다. 이탈리아가 곰팡이 핀 파스타로 선수들의 밥상을 걷어차 버렸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 온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전 세계 선수들의 뱃속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선수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단 한 곳 밀라노 한복판에 세워진 한국의 요새 코리아 하우스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선수촌을 탈출해 그곳으로 향하는 행렬은 이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밥을 먹기 위해, 그리고 인간답게 대우받기 위해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높은 담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와 함께 그 구원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도대체 저 수많은 인파가 무엇에 홀린 듯 한쪽으로만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저도 모르게 그 거대한 인파에 휩쓸려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밀라노 시내 한복판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화려하기로 소문난 빌라 네키 캄필리오였습니다. 영화하우스 오브 구찌의 촬영지이자 이탈리아 상류층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그 전설적인 저택 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문이 좋지 않으면 함부로 빌려주지 않는다는 그 콧대 높은 귀족들의 사교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그 고풍스러운 저택의 육중한 철문에 지금 무엇이 걸려 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푸른 밀라노의 하늘을 배경으로 펄럭이는 태극기 그리고 그 아래 큼지막하게 쓰인 팀 코리아라는 한글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의 경복궁 근정전에 이탈리아 국기가 걸리고 피자 가게가 차려진 것과 맞먹는 충격적인 비주얼으로 현지인들은 처음엔 수긍을 했습니다. 감히 우리의 역사적인 빌라를 한국이 쓴다고 격이 맞기나 해. 하지만 그 비웃음이 경악으로 그리고 부러움과 질투로 바뀌는 데는 딱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지금 그 저택 앞에는 새벽 4시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파란 눈의 외국인 히잡을 쓴 중동의 석유, 재벌 그리고 각국 트레이닝복을 입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초조한 표정으로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백화점 개장 시간에 맞춰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달리는 오플런 행렬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구찌 가방이나 프라다 구두 따위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는 것 치안 부재와 위생공포,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화줄, 그건 바로 한국이 준비한 특별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높은 담장 너머 귀족들의 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자존심 강한 유럽인들이 체면도 버리고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그때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문이 열리고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 대신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줄의 맨 앞에서 한 이탈리아 할머니가 가파다 든 도시락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성당에서 성물을 받은 신자처럼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맘마미아, 따뜻해. 이 지옥 같은 밀라노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따뜻한 밥이야.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쳐진 올림픽 정신을 한국이 따뜻한 밥 한 끼로 다시 데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탈리아 조직위원회가 곰팡이 핀빵 조각을 던져주며 선수들을 모욕하고 있을 때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력이 집약된 발열 도시락을 공수해와 전 세계인의 빈속을 채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하는 냄새는 밀라노 거리에 악취와는 차원이 다른 매콤하고 달콤하며 구수한 향기였습니다. 제 바로 앞에는 프랑스 국영방송의 기자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한국 문화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을 그가 지금은 누구보다 간절한 눈빛으로 입구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앙리, 당신도 도시락 받으러 온 겁니까? 취재는 안 해요. 그러자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하더군요. 토마스, 취재도 밥을 먹어야 하죠. 여기 도시락이 밀라노 미슐랭 식당보다 낫다는 소문 못 들었어요. 게다가 여긴 안전해요. 소매치기도 없고 쥐도 없죠. 여기가 진짜 올림픽 본부라니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포기해버린 안전과 위생, 그리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기 위해 한국이 만든 요새로 피난을 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택의 담장을 경계로 바깥 세상은 무법천지 19세기 슬럼가였지만 담장 안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저택의 입구를 통과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지르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보던 고풍스러운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마치 2050년의 서울을 그대로 떼어다가 밀라노, 한복판에 이식해 놓은 듯한 세련되다 못해 차가울 정도로 완벽한 미래 도시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저를 압도한 건 빛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샹들리에 대신 공간 전체를 휘감는 거대한 LED, 미디어 아트가 벽면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단청 무늬가 수만 개의 디지털 픽셀로 분해되었다가 다시 웅장한 호랑이 형상으로 합쳐지는 영상. 그 압도적인 해상도와 색감에 저도 모르게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고라 불리는 삼성의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이 이 오래된 저택의 벽면을 캔버스 삼아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어디에도 혼란은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였다면 벌써 고성이 오가고 새치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기이할 정도로 질서 정연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입구에 서 있는 늘씬한 키오스크와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때문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신 QR코드를 찍고 자기 차례가 되면 진동으로 알림을 받는 시스템. 한국의 식당 줄서기, 앱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다더군요. 사람들은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여유롭게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거나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조차 콘텐츠로 만들어버리는 이 무서운 디지털 문해력. 저는 홀린 듯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푸드존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프랑스 기자가 극찬했던 그 도시락과 라면을 파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은 주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반도체 실험실에 가까웠습니다. 흰색 위생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한국 직원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대충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만두를 찜기에서 꺼내고 정확한 각도로 소스를 뿌려냈습니다.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일명 한강라면 기계라 불리는 자동 조리기였습니다. 종이 그릇에 라면과 스프를 넣고 버튼을 누르자 뜨거운 물이 정확한 수위까지 차오르더니 인덕션이 가열을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 퍼지는 매콤한 향기. 이탈리아인들에게 요리란 셰프의 손맛과 감성이 들어가는 예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요리를 완벽한 공학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물을 양 끓이는 시간, 불의 세기까지 인간의 실수가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 완벽한 시스템. 제 옆에 서 있던 이탈리아 청년이 갓 끓여진 라면을 받아 들고는 감탄사를 연발하더군요. 이거 봐, 면발이 살아있어. 알덴테보다 더 완벽한 식감이야. 기계가 끓였는데 어떻게 셰프보다 더 잘하지? 그 청년의 말에 카운터에 있던 한국인 스태프가 무심한 듯 시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영어가 아주 유창하더군요. 이게 한국 표준입니다. 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에겐 이 기적 같은 맛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한국 편의점에 가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표준이라는 겁니다. 이 압도적인 기술 격차 앞에서 저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과거의 영광을 팔아먹으며 낮잠을 자는 동안 한국은 미래의 기술을 무기 삼아 이 저택을 아닌 밀라노를 점령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완벽한 한국의 요새에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이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기 입구 쪽에서 붉은색 완장을 찬 사내들이 거칠게 바리케이드를 걷어차며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식과 향기로 시작된 한국의 마법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배를 채운 관람객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곳은 저택 안쪽에 마련된 뷰티 체험존이었습니다. 이곳은 흡사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미래의 연구소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이탈리아 여성들의 얼굴에 묘한 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평범한 거울이 아니라 스마트 미러라고 불리는 첨단 장비였습니다. 최첨단 인공지능 카메라가 여성들의 얼굴을 스캔하더니 화면에 수십 가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떠올랐습니다. 피부톤, 수분도, 주름 상태, 그리고 모공의 크기까지 분석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미용실이나 화장품 가게에서는 점원이 대충 눈대중으로 보고 손님 피부가 건조하니 이 크림을 써보라고 권하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한국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고객은 겨울 쿨톤이니 밀라노의 강한 햇살보다는 차가운 조명 아래서 더 빛나는 타입이라며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던 이탈리아 여성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점쟁이를 만난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찾아 헤매던 색깔을 기계가 단 몇 초 만에 찾아냈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패션과 뷰티의 본고장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들의 방식은 철저히 감성과 직관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뷰티를 데이터와 과학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감으로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수치로 분석해서 정답을 쥐어주는 그 압도적인 설득력 앞에 이탈리아 여성들은 홀린 듯 지갑을 통째로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독일 육상 코치가 제 팔을 툭 치며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전쟁터에서 엄청난 전리품을 발견한 병사처럼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뮤즈라고 적힌 팝업 스토어였는데 한국 국립박물관의 기념품을 파는 곳이라더군요. 저는 처음에 무슨 골동품이나 도자기 따위를 파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박물관 기념품이라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열대를 본 순간 제 편견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곳에 진열된 물건들은 캐캐 묵은 옛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청자의 은은한 비색을 입힌 무선 이어폰 케이스, 작의 무늬가 영롱하게 박힌 스마트폰 그립톡 반가사 유상이 힙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미니어처까지. 이것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을 가장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힙한 아이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건을 집어들기도 전에 눈에 들어온 건 진열대 곳곳에 붙어있는 빨간색 품절 스티커였습니다. 내대 위의 주요 상품들은 이미 다 동나고 없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오픈 30분 만에 주요 상품이 다 매진되었다고 하더군요. 직원은 태블릿 화면을 두드리며 내일 오전 10시에 재입고되지만 오늘 새벽 5시부터 대기표를 뽑은 사람들이 있어 구매를 장담할 수 없다고 건조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오픈런 문화를 여기서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직원의 표정에는 일말의 당황도 과도한 친절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상했던 결과라는 듯한 그 차분한 눈빛, 그게 저를 더 미치게 만들더군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디자인에 환장할 거라는 걸. 철저한 시장 조사와 트렌드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들어온 계획된 침공이었던 겁니다.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기술로 얼굴을 분석하고 굿즈로 소유욕을 자극하는 이 완벽한 삼박자, 그때였습니다. 저택 전체를 뒤흔드는 비트 강한 음악 소리와 함께 장내가 순식간에 암전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더니 무대 중앙에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분홍색으로 염색한 머리, 장난기 넘치지만 무대 위를 장악하는 카리스마, 그는 쇼트트랙 국가대표이자 전 세계적인 유행을 만들어낸 남자 곽윤기 선수였습니다. 그가 등장하자 점잖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부터 라면 먹던 관광객들까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가 특유의 댄스를 시작하자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올림픽 현장인지 한국가요 콘서트장인지 아니면 거대한 클럽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곽 선수가 마이크를 잡고 밖은 춥고 위험하지만 여기는 대한민국인이 즐기라고 외치자 사람들은 코리아를 연호하며 열광했습니다. 저는 그 광란의 현장 한 구석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치안 부재와 위생 문제로 무너진 이탈리아의 빈틈을 한국은 완벽한 시스템과 매력적인 콘텐츠로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발열 도시락으로 생존 욕구를 해결해주고 키오스크와 조리 로봇으로 쾌적함을 주고 데이터 기반 뷰티와 힙한 디자인 굿즈로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마지막으로 스타를 통해 소속감까지 심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한국인 스태프들의 그 차분한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고장나지도 주문이 밀리지도 재고 관리가 꼬이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낮잠을 자는 동안 한국은 미래의 기술을 무기 삼아 이 저택을, 아니 밀라노를 점령해버린 겁니다. 문득 아까 만났던 미국 선수가 호텔 밥은 무서워서 못 먹겠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그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이 밀라노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진보된 세상이라는 듯한 안도감마저 느껴집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제 취재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엔 이탈리아의 위기라고 적혀 있었지만 저는 펜을 들어 그 위에 굵은 줄을 긋고 새로 적어 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증명. 그때 제 옆으로 한국 정부의 장관으로 보이는 중년의 신사가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역시 들뜬 기색 없이 아주 침착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정도는 기본이라는 듯한 그 여유, 저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밀라노를 지배한 국가는 정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요? 이 완벽한 한국의 성 밖에는 아직도 여권과 신발을 잃어버리고 떨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으니까요. 막상 코리아 하우스의 육중한 정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잠수함에서 해치를 열고 심해로 나온 듯한 압박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방금 전까지 제 귀를 때리던 신나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날 선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찔러왔습니다. 분명 같은 밀라노 하늘 아래인데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안쪽은 최첨단 공기 청정기가 돌아가는 쾌적한 2050년이었는데 바깥은 매연과 불안이 뒤섞인 19세기 슬럼과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거든요. 눈앞의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불과 10m, 딱 그 담장 하나 차이였습니다. 담장 안쪽에서는 이탈리아 귀족의 후예들이 한국의 라면 국물을 마시며 브라보를 외치고 있는데 담장 바깥에서는 무장 경찰들이 소총을 들고 잔뜩 긴장한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제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요? 안쪽의 유토피아가 진짜인가 아니면 바깥의 디스토피아가 진짜인가 혼란스러워하는 채 눈에 믿기 힘든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맞은편 도로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선명하게 박힌 국기 마크, 탄탄한 근육질의 몸 분명 올림픽에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치 성냥팔이 소녀처럼 코리아 하우스 담벼락 너머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냄새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덩치 큰 봅슬레이 선수가 울먹이며 동료에게 하소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며 저 안에서 나는 만두 냄새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발을 보니 낡은 운동화, 한 짝이 찢어져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뉴스 하나, 이스라엘 팀 숙소 강도 사건 경기용 신발까지 도난당했다는 그 사건의 피해자가 분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올림픽에서 선수가 신발이 없어 테이프를 감고 남의 나라 행사장 담벼락에 기대어 만두 냄새를 맡고 있다니 이건 코미디가 아니라 호러였습니다. 이탈리아가 자랑하던 치안과 격조가 발가벗겨진 아주 잔인하고 비참한 현실이었죠.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탈리아 주요 7개국 선진국이자 문화대국인 이탈리아가 고작 한국이라는 아시아 국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초라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제 눈앞에 이 비참한 패배를 조작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밀라노 올림픽 반응을 쳐넣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검색 결과들은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타임라인은 온통 한국 찬양으로 도배되어 있었으니까요. 이탈리아 파스타는 이제 지겹고 한국 떡볶이가 진짜 미식이라는 글의 좋아요가 5만 개가 찍혀 있었고 밀라노 경찰보다 한국산 스마트 태그가 가방을 더 잘 지켜준다는 조롱 섞인 글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현지 언론조차 치안 부재의 밀라노가 한국의 스마트 요새에서 해답을 찾았다는 헤드라인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코리아 하우스를 단순한 행사장이 아니라 무너진 밀라노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부정하려 했던 그 한국의 압도적 승리는 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인한 팩트였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소스아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독일 육상 코치였습니다. 손에는 소중하게 감싸 쥐어진 발열 도시락 빈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의 불안함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밥을 먹은 사람 특유의 노곤함과 여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빈 도시락통을 마치 트로피처럼 들어 보이며 팀 닥터가 한국 팀 숙소에 가서 도시락을 팔아달라고 사정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실망한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팀이 돈을 받는 대신 선수들 힘내서 경기하라며 김치 10kg을 공짜로 내주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돈으로 도시락을 팔아치우는 장사꾼이 아니라 경쟁자에게 귀한 식량을 나눠주는 대인배의 풍모. 이탈리아는 선수들 신발 하나 못 지켜줘서 전전긍긍하는데 한국은 경쟁팀에게 김치를 나눠주며 밥심으로 뛰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고 음식이 맛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격의 차이입니다. 저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느끼던 그 인지 부조와 그 불편한 감정의 정체는 바로 질투였고 패배감이었으며 동시에 경외심이었다는 것을요. 제 눈앞에 밀라노는 여전히 화려한 조명을 켜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 도시의 불빛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고 있는 곳 저 담장 너머 코리아 하우스의 불빛만이 망해가는 올림픽을 비추는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기록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몰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화려한 비상을 말입니다. 그렇게 펜을 고쳐 잡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이 장면을 기록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코리아 하우스의 평화로운 공기를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금속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거칠게 철제 바리케이드를 발로 차는 소리였습니다. 곽윤기 선수의 음악 소리에 맞춰 리듬을 타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테러라도 난 것처럼 모두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불청객들이 서 있었습니다. 붉은색 완장을 찬 이탈리아 올림픽 조직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그를 호위하듯 선 무장 경찰 4명. 그들은 마치 범죄 소굴을 급습하는 기동대처럼 위압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색이 변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슬로우 모션처럼 적나라하게 펼쳐지더군요. 처음엔 설마 하는 표정으로 입을 딱 벌린 채 눈을 깜빡거리더니 이내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입안에 침이 말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확장되었고 호흡은 거칠어졌죠. 마침내 얼굴의 모든 혈관이 수축하며 핏기가 싹 빠져나가 잿빛으로 변해버리는 꼴이라니. 이마에서 흐른 식은땀이 콧수염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대형화면에 8K 초고화질로 클로즈업되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하던 눈빛은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흐릿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리는 그를 향해 한국 스태프가 손가락으로 정조준했습니다. 즉 이 광장에서 위험 물질을 뿌리고 올림픽을 망친 주범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무언의 선고였습니다. 그때 그의 곁을 지키던 이탈리아 무장 경찰들의 무전기가 치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드 레드 탁이 확인됨, 즉시 용의자를 구금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경찰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더 이상 그를 상관으로 보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자신들의 조국을 망신시키고 전 세계적인 범죄자가 된 오물을 보는 눈빛으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경찰들이 일제히 총구를 돌렸습니다. 한국 스태프가 아니라 바로 자기네 나라 관계자에게로 말입니다. 공중보건법 위반 직무 유기, 그리고 올림픽 정신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는 고지와 함께 경찰들은 가차없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찢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차가운 금속음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커덕,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이렇게나 통쾌할 수 있을까요? 상황 종료. 아니, 이것은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완전한 제압이었습니다. 한국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욕설 한마디 하지 않았고 멱살 한번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지난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압도적인 데이터 시스템과 글로벌 표준 그리고 준법 정신을 들이밀었을 뿐인데 그 파괴력은 핵폭탄급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관계자는 단순히 망신을 당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부패가 낱낱이 해부당했으니까요. 경찰에게 질질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엔 환호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목격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경외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거대한 미디어 월에 떠있는 코리아라는 글자와 그 아래 서 있는 작은 한국인 스태프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침묵을 깬 건 핀란드 선수였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그냥 홍보관이 아니라 문명의 요새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던 K컬처, K푸드, IT 강국이라는 단어들이 얼마나 피상적인 표현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진보된 형태의 문명, 그 자체였습니다. 야만적인 위생 상태와 구시대적인 권위주의로 무장한 과거의 제국 이탈리아를 철저한 위생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의 함대주의로 무장한 미래의 제국 대한민국이 아주 가볍게 밟아버린 사건. 이것은 역사책에 기록될 문명의 충돌이었고 승자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한국인 스태프는 경찰차가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태블릿 PC를 두드려 화면을 원래대로 돌려놓더군요. 굵은색 경고창이 사라지고 다시 아름다운 호랑이 문양의 미디어 아트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곽윤기 선수의 신나는 음악 소리가 다시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 하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던 그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친절한 호스트의 얼굴로 돌아와 식사는 계속하고 놀라신 분들을 위해 떡볶이, 치즈 토핑은 무료로 드리겠다며 쿨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얼어붙어 있던 군중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환호했습니다. 그 여유란 마치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상이야,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 말라고 말하는 듯한 태연함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정지시켰습니다. 더 이상 찍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이미 났으니까요. 이번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금메달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1등을 하든 누가 신기록을 세우든 역사는 이 올림픽을 이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이탈리아가 열고 대한민국이 완성한 올림픽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이탈리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들 수 없었을 겁니다. 한국이 쏘아 올린 그 데이터 핵폭탄의 낙진이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뒤덮어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밀라노의 풍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비치된 조간신문 일면을 보는 순간 저는 헛웃음을 참을 수가 없더군요. 평소라면 이탈리아 선수들의 금메달 소식이나 화려한 경기 사진으로 도배되었을 헤드라인이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국가적 망신 로마 제국의 추락 한국 도시락에 완패당하다 등의 자극적인 제목들이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신문 한가운데에는 어제 경찰에게 질질 끌려가던 로시의 찌질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고 그 옆에는 한국이 공개한 노로바이러스 450배 초과 그래프가 붉은색 경고 마크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전 세계 소셜 네트워크는 이탈리아 보이콧과 더러운 밀라노라는 해시태그로 도배되고 있었으니까요. 파스타의 나라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동물 사료보다 못한 음식을 선수들에게 먹였다는 비난이 쇄도했고 내년 여름 휴가로 로마에 가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서울로 가서 떡볶이나 먹겠다는 조롱 섞인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수백 년간 쌓아온 장인 정신과 미식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로시라는 무능한 관료 한 명의 오만함 때문에 단 하루 만에 아수구로 처박힌 꼴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이탈리아 관광 산업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더군요. 반면 어제 코리아 하우스의 식자재를 납품한 한국의 식품기업과 보안 시스템을 제공한 한국의 보안기업 주가는 장이 열리자마자 천장을 뚫었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치료라는 걸까요?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은 정확하게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취재차 다시 찾은 이탈리아 올림픽 조직위원회 본부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성난 이탈리아 시민들이 몰려와 계란과 토마토를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아깝다. 당장 사퇴하라. 한국보다 못한 게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토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리를 메웠습니다. 건물 외벽은 으깨진 토마토로 붉게 물들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시위대의 진압을 위해 출동한 이탈리아 경찰들조차 힘이 없어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들도 알기 때문이죠. 시민들이 던지는 계란보다 어제 한국이 던진 팩트가 훨씬 더 아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선수촌 식당을 다시 가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로마법을 따르라며 큰소리치던 그곳은 이제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위생검열로 인한 폐쇄 조치가 내려진 탓에 굳게 닫힌 철문 위에는 노란색 경고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안쪽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주방장들은 위생복을 벗어 던지고 망연자실하게 바닥에 주저앉아 담배만 피워대고 있더군요. 그 빌어먹을 로시 녀석 때문에 우린 다 끝났다며 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누굴 탓하겠습니까? 애초에 썩은 재료를 쓰고도 감출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안일함이 자초한 일인 것으려. 반면 여기서 불과 500m 떨어진 코리아 하우스는 어땠을까요? 그곳은 이제 단순한 올림픽 홍보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제2의 선수촌이자 이번 올림픽의 임시 본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마저 점심을 먹으러 코리아 하우스에 줄을 섰다는 목격담이 들려왔고 각국 선수단은 아예 짐을 싸들고 코리아 하우스 주변 호텔로 숙소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 숙소 근처에 있으면 적어도 밥은 굶지 않을 것이고 와이파이도 빠르며 보안도 완벽하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밀라노의 모든 인프라가 마비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정상 작동하는 시스템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한국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차려놓은 밥상은 걸어차고 한국이 깔아준 멍석 위에서 축제를 즐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텅 빈 이탈리아 조직이 사무실 복도를 걸으며 혀를 찼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포스터와 서류들이 뒹굴고 있었고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걸려오는 항의 전화겠죠. 그러게 왜 건드렸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평소엔 조용하고 예의 바릅니다. 동방 A지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건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참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다시 세운 독종들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데이터입니다. 그들은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시스템을 만들고 잠잘 시간도 쪼개가며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작 파스타의 역사 하나 믿고 거들먹거리던 이탈리아의 오만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마치 다 쓰러져가는 귀족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젊은 장군 앞에서 내가 왕년의 말이야 하며 훈계하는 꼴이나 다름없었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로시는 감옥에 갔고 이탈리아의 국격은 바닥을 쳤으며 올림픽의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요. 복도 끝에 있는 텔레비전 모니터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전하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IOC가 이탈리아 조직위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선수단 급식 운영권을 한국 컨소시엄에 위탁하지 않으면 올림픽 중단도 고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반전 아닙니까? 개최국이 운영 능력을 상실해서 참가국인 한국에게 제발 밥 좀 대신해달라고 운영권을 넘기는 사태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굴욕의 끝판왕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존심은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나 찾는 거죠. 당장 굶어 죽게 생긴 판에 한국의 발열 도시락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밀라노의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보이는 코리아 하우스의 불빛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마치 패배자를 향한 장송곡처럼 들리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문득 어제 한국 스태프가 로시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위험 물질을 뿌린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한국 그 자체가 이탈리아에겐 가장 치명적인 위험 물질이었습니다. 건드리면 폭발하고 덮으려 하면 더 크게 번지는 감당 불가능한 진실의 불꽃. 이탈리아는 그 불꽃에 대어 화상을 입은 게 아닙니다. 아예 전신이 홀라당 타버린 겁니다. 재만 남을 때까지 말이죠. 저는 다 타들어간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 멀리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왜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려서 이 비극 아니 희극의 결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이 차려준 밥상 위에서 한국의 노래를 들으며 한국의 기술에 감탄하는 일뿐입니다. 이탈리아에겐 유감이지만 게임 오버입니다. 저는 입에 물고 있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구두발로 비벼 껐습니다. 마지막 남은 불씨가 사그라드는 그 모습이 마치 지금의 이탈리아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코리아 하우스를 올려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불빛이 그저 요란한 네온사인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저건 경고등입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최고다, 전통이 밥 먹여준다며 거만하게 뒷짐지고 있던 유럽의 늙은 제국들을 향해 동방의 작은 나라가 쏘아 올린 거대한 섬광탄 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그저 운 좋은 졸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일어선 나라, 삼성 휴대폰과 현대차 그리고 K-팝 아이돌 몇 명으로 반짝 인기를 끄는 나라라고 얕잡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을 통해 저는 제 뼈가 부러질 정도로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졸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괴물입니다. 남들이 100년 걸려 쌓은 시스템을 10년 만에 따라잡고 이제는 그 시스템을 뛰어넘어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들의 대처 능력 데이터 하나로 상대를 제압하는 논리, 그리고 경쟁자에게조차 김치를 나눠주는 그 알 수 없는 여유와 포용력까지,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단련된 생존 본능이 기술과 결합하여 완벽한 문명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죽었습니다. 박물관 유리장 속에 갇힌 박제된 영광일 뿐이죠. 하지만 진짜 르네상스는 지금 저 코리아 하우스 안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들의 선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치열함을, 그들의 시스템을, 그들의 문화를 훔쳐서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저 화려한 불빛 아래 그림자로 남게 될 테니까요. 저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걸로 정했습니다. 일몰의 로마 일출의 서울. 저는 펜을 닫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기 문명이 살아 숨쉬는 곳 대한민국이 만든 그 새로운 세상 속으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밀라노의 주인은 명백히 당신들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개최국 이탈리아가 치안과 위생 문제로 전 세계의 비난을 받으며 무너져갈 때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대한민국의 저력 자국의 선수들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도시락이 전 세계 선수들의 생명줄이 되고 철저한 준비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며 결국 올림픽의 진정한 주인공이 된 우리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우리가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멈추지 않았던 혁신의 노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땅덩어리는 작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국격과 역량만큼은 이미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거대하다는 것을 말이죠. 해외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는 굳이 애국자가 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는 여러분을 부러움과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벅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라떼였습니다. 감사합니다.